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게릴라 방송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기 스페인 갔다 와가지고 저번에도 김기사 아지매 방송 찍고, 그 다음에 어제 또 방송 찍고, 오늘 3일차 찍고 있는데, 힘들어요. 아주 그냥 상태가 없어요. 아주 맛이 나가버렸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일요일날 원래 찍는 게릴라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찍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반 좀 넘었네. 49분, 39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디 봅시다. 그래도 한 421분 그래도 들어왔네요. 이게 지금 채널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돼가지고 저는 아직 제 걸로는 하지 않고 이제 송언니 걸로 일단 임시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2월 중순쯤 되면 이제 제 채널로 하고, 제 채널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KJMISIS라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옛날 영상 지금 업로드 중이라서 제가 지금 찍는 영상들은 안 올려요. 지금 옛날 거 다 올리고 나면은 최근에 찍었던 영상 다 올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쪽으로 생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송언니 것도 이제 구독자 수도 많이 늘리고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지금 제가 안 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깐 그냥 갑자기 게릴라 방송 하려면 좀 밍숭밍숭하니까 제가 그래도 PPT를 잠깐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복잡한 건 아니고. 어딨냐? 이게 왜 안 돼? 안 열리네. 이거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다시 열게요, 제가. 특별한 건 없고, 우리 어저께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잠깐 그냥 사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어제 거의 600명 가까이가 왔어요. 보이죠? 네. 600명 가까이가 와서 이렇게 왔었는데, 어디 보자. 넘어가라. 그렇지. 해서 여기 이렇게 왔어요. 이게 쭉 보니까 우리 중앙에 한 4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씩 해서 6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의 다 찼어요. 제가 봤을 때 한 550명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았어요. 그냥 우린 대충 600명이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와서 거의 꽉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마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그 강의 중에는 최대로 많은 숫자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더 받았었으면 아마 실질적으로 600명 채웠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50명 정도는 더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더 하게 되면은 이 인원 초과가 되면은 우리가 준비한 그 이상이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번에는 진짜 내년에 다시 준비하게 되면은 더 큰 데를 빌려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땐 좀 더 많이 잘 준비하고, 또 우리도 팀이 점점 보강되니까 그때는 좀 더 큰 데를 빌리고 좀 더 길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번 또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던 분들도 계신가 보네. 오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어저께 저 안정권 대표도 와서 얘기했는데 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선동하는 데는 굉장히 기재인 것 같습니다. 잠실체육관 몇 명 들어가지 거기? 거기는 무리인 것 같고. 3만 명? 그럼 무리야. 우리 그 정도까지는 못 채워요. 응? 근데 어쨌든 간에 600명 온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600명 요즘 채우기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게 무슨 우리가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건데 600명 채우기는 요즘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채웠다는 거는 사실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이건 굉장히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꽤 사람 많죠? 사진들.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차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옆에도. 그렇죠? 네. 이게 사진을 사람이 많이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쪽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이는 건데, 요거 이제 그냥 저가 확대해서 보이는 거고, 제 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 하고 이렇게 쭉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수라도 이제 초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아수라도 같이 해가지고 3명,
뭐 대면 키라까지 해가지고 4명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요. 뭐 토크 하려면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시간 배분 잘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레파토리를 짜가지고 우리가 그 좀 정치 이슈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특히 우파 쪽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그 진지하긴 한데 재미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더 재밌고 그 다음에 그 재미있으면서도 내용도 알차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게끔 잘 버무리고 또 저희가 잘하는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또 잘 버무려 가지고 그 굉장히 그 상업성과 흥행과 그 교육적인 내용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년에 한번 또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 중인데 좀 저희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썰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틈틈이 우리끼리 이렇게 방송하면서 좀 연습을 하고 호흡도 맞춰가면서 좀 해가지고 연습이 좀 돼가지고 이제 요 팀워크 잘 맞고 좀 감이 잘 온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그 뭐였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원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전라도 지역하고 40대예요. 근데 제가 이번 PPT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쪽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40대랑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이 봐요, 그쪽이. 그래서 저희 쪽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40대와 전라도층의 이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실 겁니다. 저희 쪽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저희 쪽이 늘어나는 거는 뭐 다른 뭐 황장수 TV나 정유재 TV나 이런 조가재 TV가 늘어난 것보다는 저희 쪽 늘어나는 게 사실은 저쪽 좌파 입장에서 더 위협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쪽은 우파들끼리 서로 이렇게 구독자 이렇게 누르면서 돌려보는 거지만 우리 쪽은 완전히 바깥쪽 시장을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장이 확장된다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저쪽의 기둥을 우리가 밑에서 톱질을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수많은 우파 채널 중에 딱 제 채널을 공격했던 거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 직접적인 위협은 저희 채널이에요. 다른 채널보다는. 네. 그랬고, 저기 뭐야, 청소년들은 이번에 많이 또 그 무료로도 저희가 또 유치를 했어요. 네. 물론 유료로도 했지만 많이 그 했었습니다. 그랬고, 이번에 귤 싣고 간 거, 그 귤을 싣고 갔는지 귤박스를 싣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이 귤을 싣고 간지 귤박스 싣고 간지 모르니까 제 말의 차이 아시죠? 귤을 싣고 갔다 귤박스를 싣고 갔다는 굉장한 어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몰라요, 솔직히 나도.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콘서트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한 것 치고 잘했어요. 물론 저희도 신경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희도 비용을 투입했어요. 거의 이번 행사 비용을 거의 아마 들어온 돈의 거의 절반을 투자했어, 저희가 이번에. 그래야지 저희가 행사를 고급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그 이 토크 콘서트를 굉장히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거의 50% 이상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요소를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 보면 어디냐, 영상. 요 장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사람, 저랑 이게 안 대표, 혹시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이것도 제가 그 어디서 그 영감을 받은 거냐면 그 이종 격투기 있죠? MMA 파이팅. 거기에 그 오프닝 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자금 여유만 더 있었으면 여기서 수증기 쏘아 올렸어, 사실은.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돈이 달려가지고 그거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모르지 뭐, 다음번에 할 때 진짜 더 사람 동원 많이 하고 진짜 더 크게 우리가 사람 동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땐 조명하고 수증기까지 쏠지. 원래 그것까지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강의를 할 때 시나리오 딱딱해서 한 다음에
이 저희가 강의를 하는 내용에 맞춰 클라이막스쯤이 되면 음악까지 집어넣고 싶었어요. 음악, 이 음악 있잖아요. 공포 영화들 보면 이게 음악 들어가는 거 그런 효과까지도 넣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었어요. 또 제가 또 스페인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또 팀원들이 늘어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형식의 토크 콘서트 방식도 또 연구 중에 있기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할 땐 또 새로운 방식에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방식을 단순하게 뭐 정치 토크를 한다 해서 뭐 무조건 뭐 기존 뭐 정치인들 비판 뭐 이런 것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별로 그런 거 재미없어.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당연히 비판은 들어가요. 하지만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흥행의 요소, 재미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눈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재미적 요소 이런 것들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그 정치적인 그런 거다 하더라도 일반 연애적인 요소들도 많이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전라도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됐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지역까지는 저희가 조사 안 했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나이와 성별만 조사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는 건 괜찮겠네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하겠네. 다음번에는 한번 그것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뭐 주소를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지역, 성별, 나이. 뭐 나이를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뭐 40대, 30대 뭐 이런 식으로만 써도 되니까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할 때는 조사를 해볼게요. 근데 진짜로 이번에 사진에서도 보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사진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 머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40대가 50%가 넘었었어요. 40대만 50%가 넘었어. 그리고 20대도 상당히 많았었고 30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40대를 합치면은 거의 그 65%에 육박했어요. 아니야, 70%까지 갔다고 볼 수 있어.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의 그 흥행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2개월에 시작한 일에 이번에 해서 3명이 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600명이니까 2000% 성장인가? 하여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회사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대규모 성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했던 거는 대성공이었다고 보고 지금의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정책 그 다음에 이 지금 정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우리의 전략 그 다음에 공개하지 않는 우리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적용하면서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아마 2년 뒤에 선거 판도가 아마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엄청난 지형이 바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제 강연 유튜브에 초상권 침해라 영상 지우라는 거 있던데 지웠어요. 지웠고 저희 거 퍼간 분들도 지워달라고 보냈으니까 퍼가신 분들 지워주세요. 네,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티론 박스던데 뭐가 스티론 박스예요? 뭔지 나 이거 뭔 말 모르겠고 그 다음에 200%예요? 난 진짜 모르겠어. 퍼센테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많이 사람들 많이 써주셨네. 뭐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온 것 같네. 예. 어저께 강의할 때도 중국 사람 왔었어요. 본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예. 저는 화장실에서 봤는데 강의실 안에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들어온 것까지 내가 못 봤어. 봤었으면 내가 질문도 좀 하고 했을 텐데.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격화됐죠. 이거 문재인 정부가 결국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한국이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걸 유도하는 거죠. 결국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고 일본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거죠. 일본은 지금 혐한 분위기가 생기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을 잡아야 되거든. 일본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패권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한국과 손을 잡지 말고 일본과 손을 잡고 동북아 패권 지도를 그리게끔 해야만 일본이 다시 한번 제2의 을사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침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보통 국가에서 다시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서 일본 내에서 혐한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미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한미 관계가 빠그러져야지 일본이 원하는 보통 국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문재인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4년 전에 강의했었잖아요. 박근혜 정권 레임덕식이 들어가던 시점에 제가 이것도 옛날 때 얘기했었다고요. 이건 제가 고대사 강의할 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정권 들어서게 되면은 얘네들이 분명히 일본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납니까? 원래 안 나야 되는데 자꾸 문재인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전쟁은 남중국해예요. 저는 전쟁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매우 높느냐? 미국이 지금 취업률이 매우 좋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졌지만은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뭐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뭐 크라이슬러라든가 뭐 GM의 자동차 공장이 뭐 생산 캐파가 늘어났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특별히 그쪽의 제조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군수 산업의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즉 무기 만드는 공장의 생산률이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그 무기 만들면 뭐 할 거야? 전쟁 나는 거지. 예? 전쟁이 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불황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불황이 나면은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세계 불황이 나고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또 세계 불황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항상 세계 불황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거의 공식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불황은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원래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가장 좋은 그 떡밥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그래서 제가 민족주의를 굉장히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자면 굉장히 좋아하죠. 민족주의자면 무슨 굉장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랑 대항해서 싸울 때에도 바로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범투르크주의의 충돌이었거든요. 즉 민족주의예요. 이렇게 바로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그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국민 정서가 불안해지고 그 국민 정서가 불안해지게 되면 그 국민의 그 불안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폭발을 하게 될 때 바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파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경제 불황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우경화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바로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강력한 민족주의자가 있는 국가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자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지. 그리고 북한이죠. 시진핑과 김정은.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경제 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군수산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요. 즉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전쟁 나겠네? 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 주변에서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세계공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바로 중국과 북한 주변 지역 어딘가예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북한 주변 어딘가에서 전쟁이 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거 왜냐?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한국도 후보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중을 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은 왜? 한국은 미국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의 영역 안에 있는 지역이라고. 근데 우리가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이 순순히 그냥 철수해 버릴까? 아니라니까. 분쟁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분쟁이 발생할 지역은 이란이다라고 본 거예요. 왜? 전쟁이 낳는 거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의 국제관계는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제가 그 얘기하니까 참고하세요. 저는 인권을 바탕한 국제관계 얘기하잖아요. 저는 국익을 바탕한 국제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때로는 국익을 위해서 정당화한다는 쪽의 입장이에요. 그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인권 무시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여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확률을 줄이고 바로 이란 쪽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딱 끊어버려가지고 중국의 국력을 확 줄여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끼리 전쟁이 나버린다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군인끼리 싸워서 죽으니까 민간인 피해는 없다예요. 이게 제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을 개박살낼 수 있는 가장 좋고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이 어그러뜨리고 있죠 지금. 응? 문재인이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있죠.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 그 민족주의는요 해도 돼요. 하지만 민족주의는 가슴속에 숨기고 해야 되는 거야. 에?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민족주의를 하게 되면은 시진핑처럼 죽는 수가 있어요. 히틀러처럼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숨겨가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인들은 대놓고 민족주의를 하면서 완전히 서양의 그 뭐랄까 패권 경제의 먹잇감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응? 비응신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결국 주둥아리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뭐 민족 얘기하지만 뭐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지만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리게 될 겁니다. 이따위 식으로 하다가는. 응? 전쟁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옛날 그 고대 그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 사업 중에 하나가 치수 사업이에요. 치수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물 관리. 응? 뭐 이명박이 좋아했던 4대강 사업, 쉽게 얘기하면 4대강 사업이에요. 치수 사업인데 그게 뭐냐? 여름에 대규모로 장마가 쫙 소나기 가서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 홍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뚝방이라든가 댐을 쌓아가지고 물을 막아야죠. 물을 막기도 하고 물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야죠. 장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거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전쟁을 막을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막을 수 없는 전쟁, 즉 미중 패권 경쟁, 시작은 무역 전쟁부터 하겠지만 결국 분위기 험해지면은 물리적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같은 약소국은 어떻게 이거를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지. 플랜 A, B, C라는 걸 생각해야죠. 근데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최악의 경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날 때 전쟁 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전쟁 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 전쟁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의 땅에다 전쟁 나게 해야지. 간단한 방법이니까. 남의 땅에다 전쟁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죠. 응?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응?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귤을 또 한 박스를 또 몇 박스를 갖다 준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200톤? 아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응?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나쁜 새끼들. 응? 야 그래도 3,200을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맞는 말이에요. 예. 또 개새끼들인데 200톤 200톤이면 몇 상자예요 이게? 그 종이가 200톤이면 얼마일까? 6천만 원이래요. 스티로폼 박스 값만. 예? 스티로폼 박스 값은 6천만 원이래요. 그래요? 아니 그 귤 박스잖아요. 귤이 아니라 귤 박스일 경우 그 지폐가 200톤이 들어가면 얼마일까 하는 거지 그게. 어? 100달러가 200톤이면 얼마일까? 되게 궁금하다. 어? 되게 궁금해. 도대체 얼마를 갖다 준 거야 도대체 이 새끼들. 어? 나 진짜 이 전쟁이 그 발생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강의했잖아요. 이란에서 문제 생긴다고. 지금 이란에서 문제 계속 생기고 있죠. 생긴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 미국이 그리고 있는 국제 정세 지도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야. 에? 알아요? 왜? 한국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니까. 미국 애들이 한국에 투자해 놓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한국에서 지적적인 전쟁이 나면은 또 사람이 죽게 되면은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걸 이용해서 반미 정서를 일으키려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정서가 있다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게 뭐냐면은 전쟁을 유도시켜서 그 자동차 지나갈 때 달려들어서 이게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 병원비 받는 그 자해공갈단 있잖아요. 이 짓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전쟁을 바깥에서 일어나게끔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나게끔 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왜? 그래야 중국이 힘이 빠지고 중국이 힘이 빠지면 남북통일이 쉬워지거든요. 김정은 스스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예? 김정은은 스스로 망명하게 만들었을 때가 즉 김정은만 망명하면 남북통일이 쉬워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그 민주주의 정권을 세울 수 있다니까. 예? 그러면서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침의 위협이 사라지는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고 단계적인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북한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개성공단 개발 가능하고 남북 경협철도 개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이가 외교 망쳐서 경제 이게 나빠지는 이런 일 생기지 않고 우리 경제도 성장하면서 북한도 경제 성장하면서 철도 뚫리고 개성공단도 발전하는 상생이 되는 경제가 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든 우리나라 쪽으로 전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우리나라 쪽으로 전쟁을 끌어들여서 한반도를 불바다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왜? 한반도에서 불바다가 일어나야 남한과 북한에서 반미정세가 일어난다고. 반미정세가 일어나야 미군이 철수한다고요. 그래야 한반도가 우리 민족끼리 라는 방식으로 통일이 될 테니까. 지금 이 짓 하려고 있는 거라고, 이 짓.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좋아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김정은 엘리트 층밖에 없다니까요. 즉, 공산당만 좋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지. 북한 국민은 이미 가난하고 남한 국민도 당연히 가난해지죠. 왜? 외국 자본 빠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전 남북 통일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남북 통일도 찬성하고 개성공단도 찬성하고 남북 경제협력 철도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식으로 하면 다 망한다니까. 응?
잘 보세요. 잘 국제 정세를 잘 보라고. 응? 어쨌든 그래서 뭐 오늘 PPT 몇 개를 준비했으니까 PPT를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화면 아까 강의한 건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강의 끝나서 저희 팬분이 저희 그 뭐 이걸 뭐라 그래요? 이모티콘이라 그러나 캐릭터라 그러나 이거를 2장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그 송아지매랑 그 다음에 저기 안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늑대, 토끼, 그 다음에 홍어. 홍어라고 해야 돼. 이거 사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뭐 홍사자. 하여튼 이렇게 2개. 저쪽 뒤에 있는 저 선글라스 낀 사람은 저게 아스라고, 그 뒤에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사람이 키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 데스노트 딱 있잖아요. 그래서 2장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끔씩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것도 이렇게 캐릭터 좀 그려서 보내주세요. 저희도 참고해가지고 뭐 저희 뭐지 썸네일 할 때도 쓰고 할게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하면서 제가 참고로 그 준비한 PPT가 있는데 등려군이에요. 등려군. 혹시 등려군 아세요? 아, 젊은 애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이 등려군은 아마 제 세대에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등려군은 그 뭐야 다른 이름으로 테레사통이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60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 세대도 아마 모를 거야. 근데 이 등려군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가끔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등려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아버지 세대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일본이랑 교류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등려군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유학 갔다 오면은 친중파 되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중이라고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등려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여자예요. 요거는 위키피디아인데 잠깐 잘 안 보여서 가까이서 읽어야겠다. 이 본명은 덕리진 등려군이고 데뷔 후 등려군으로 불렸고 영문 이름은 테레사텅인데 일본에서 활동할 때도 테레사탱, 그러니까 테레사 등으로 계속 불렸는데 이 테레사라는 이름은 원래 이 여자가 얘기할 때는 그 테레사 수녀, 그 아프리카에서 그 자원봉사 활동했던 수녀 있잖아요. 그 수녀를 그 수녀님을 자기가 존경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등려군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세례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테레사라는 세례명을 써서 그 자기가 그 활동할 때 썼던 예명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카톨릭은요 반공주의였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그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요한 바오로 2세 있잖아요. 교황. 그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는데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암약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의 바티칸이랑 좀 달랐어. 그때 교황 그 바오로 때는 그렇게 보면 진짜 요한계시록 얘기가 맞긴 맞네. 응? 요한 바오로 2세가 마지막 교황이기도 하네. 진짜 그런 걸 보면. 그때까지는 반공주의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테레사통도 카톨릭이지만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가족 경력이 나오는데 이게 1953년 타이완의 원린현 바오중합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하북성, 모친은 상동성 출신으로 양친 모두 대륙 출신이다. 부친은 원래 국민혁명군, 그러니까 국민당 군대예요. 직업군인으로 국공내전 이후 타이완으로 이주했다. 그의 역량인지 군 위문 공연에 열심히 활동하였고 중화민국에서 그 군인들의 연인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등려군이 그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여기서 위문 공연은 대만 군인이에요.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원래 그 국공내전 때 공산당이랑 싸웠던 그 장교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에 패하면서 장개서희가 대만으로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대만에서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도 그 아빠가 군 출신이니까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게 군부대 위문경원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래도 잘하고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군부대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등려군이 42살에 죽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천식이에요. 근데 전 절대 안 믿어요, 그거. 천식이 아니라 암살당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공상당한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은, 잘 안 보이게. 왜 안 돌아가? 이게 재밌어요. 이 사건이 등려군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김혜자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막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프랑스, 일본, 하여튼 엄청나게 그 지역에서 유명했는데, 이게 1979년에 위조 여권 사용으로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그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등려군의 인기가 팍 한번 꺾여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등려군의 아빠가 국민당 장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뭐가 있느냐? 이 좌파들이 항상 우파 유명한 사람들, 좀 대성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위인들을 공격할 때 쓰는 논리가 친일파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먹죠. 좌파 애들이 뭔가 이렇게 좀 공격할 때 항상 친일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너희 친일파 새끼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 등려군을 친일파 논리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등려군을 완전히 매국노로 몰아버려가지고 이 여자의 가수 활동을 끊어버려요. 그게 왜 끊겼느냐? 여러분, 그 대만이라는 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 대만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인데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共내전에서 지구 대만으로 망명한 이후에 그 정식 국가에서 이게 잘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만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사관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만은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최근에 바티칸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중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만 버렸다고요. 해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려군 같은 경우는 해외 공연이 많은데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대만이 국가가 아니면 중국 여권이 이해돼. 중국 여권 못하죠. 이 사람 우파래니까. 우파인데 중국 빨갱이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안 해주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3국의 여건이 필요하다고. 뭐야?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화교들이 많은 동남아시아 여권을 쓴 거죠. 그게 인도네시아지. 근데 인도네시아 여권 써갖고 일본 공연 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새끼 쪽발이한테 공연할 때서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수 생명 끊어버렸다고.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중국 애들의 공작이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갖고 등려군이 한번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봤을 때 왜 그 공작이라고 보냐면은, 그 등려군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유엘양 따이비아 워디신이라는 게 있어요. 월양 대표 워적심. 한국 발음을 하면 있어요. 월양 대표 워적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하일군 제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하일군 제례, 그러니까 하일 언제, 하일군 임은 제례 다시 오는가, 언제 내님이 다시 오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일종의 사랑가죠. 내님이 언제 오시나. 근데 사실은 그 노래는 사랑의, 그러니까 자기 연인이 언제 오냐라는 노래를 암시함과 동시에 사실은 누구냐면 장개석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2차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이가 본토를 잃고 대만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젠가는 본토 수복을 위해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울분을 삭히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랬는데 등려군이 집안이 군 출신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집안도 고토 수복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이 등려군이 그 스파이였어요, 사실은. 대만군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등려군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 누구였더라? 내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여자 혹시 이름 아세요? 아, 릴리 마레이라고 있어요. 릴리 마레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릴리 마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 여자지만은 연합국 쪽에서도 막 노래를 들었던 여자가 있어요. 릴리 마레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연합국 애들에게 그 전적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많이 했던 여자거든요. 그 등려군의 역할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등려군이 그 하일 군제의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장개석,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암시적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등려군의 노래는 중국에서 금지곡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려군의 노래는 프로파간다적 목적이 아주 강한 노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그 서민들은 몰래 다 들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써 있냐면은 요 세 번째 카테고리에 중국 대륙에서 금지곡이었던 그녀의 노래는 낮에는 등소평, 밤에는 등려공. 그래서 바이텐 팅 덩 따른더,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완샹 팅 샤오덩더라고 해서 말이 돌 정도로 중국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어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 특히 콘서트에 관한 소문이 많았다. 뭐 등등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원래 양안관계 해소 후 실제로는 그 공연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은 천안문 사태를 야기한 공산정부에 실망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등려군이 천안문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실현을 당해요. 그래갖고 또 공연을 못하게 온갖 제재를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홍콩 반환되고 막 이런 여러 사건 때문에 결국 그 등려군이 프랑스로 망명 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녀가 죽었다는 소문은 90년, 91년도에도 돌았었다. 이런 유언비어가 나왔다 하잖아요. 왜냐? 중국에서 이 여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계속. 그래서 도망쳐 다녔었다고. 그러다가 결국 95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천식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냥 천식이 아니라 무슨 뭐 이게 음식을 먹어서 뭐 위 어쩌고 저쩌고 무슨 천식이라고 그러는데 의학용어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걸로 의한 천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먹어서 생긴 천식이라 그러는데 뭐 독약을 줬나 보지 뭐. 어? 급성 천식이래요. 급성 천식. 그래서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죽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색 천 노래들인데 이게 유명한 노래들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노래들은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갖고 제가 있는데 제가 중국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에요. 근데 이 중국 노래들은 다 예전에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여기 베이징어가 돼 있죠. 이 북경어로 돼 있는 노래들이 등려군이 다 중국을 그 민주화 시키려고 만들었던 프로파간다성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예전에 밤에 이렇게 중국 민간 사이에서는 많이 퍼뜨려져가지고 중국 사회를 많이 뒤흔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 등려군을 죽이고 싶어 했었어요. 등려군 한 명에 거의 대만군을 맞먹는 진짜 위력으로 중국 사회를 뒤흔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91년도 소비에트 붕괴되는 시점에 중국도 공산당이 무너질 뻔했어요. 등려군 노래 때문에. 그 정도로 등려군의 노래는 파워가 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나노는 제가 몰라서 잘 안 들어요. 그 다음 맨 밑에 보면은 뭐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이것도 노래 좋아요. 이거 일본어인데 이거 좋아. 그 다음에 이별의 여정. 이거 나중에 한번 인터넷상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재밌어.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등려군이 애인이 누군지 아세요? 등려군의 애인. 첫 번째 애인. 어디 볼까? 등려군의 첫 번째 애인 아는 사람. 안 나오나?
등려군의 첫 번째 애인. 나오네. 성룡. 맞습니다. 성룡이에요. 등려군의 애인이 성룡이었어요. 네. 근데 등려군의 애인이 성룡이었는데 결국 헤어집니다. 헤어진 이유가 뭐였느냐? 이념 차이예요. 이게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성룡은 배신자라고 내가. 성룡은 홍콩인이고 등려군은 대만인인데 뭐 어쨌든 둘 다 중국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중공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룡은 등려군이 그 친대만적, 그러니까 반중공적이라는 걸 알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헤어지기로. 왜? 출세하려고. 출세를 위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등려군은 그 대만의 장교 출신 집안의 딸로 태어나갖고 대만 군인을 위한 위무공연을 해서 대만 군인의 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그 대만 군인들 사이에 아주 그 위문공연으로 굉장히 인기가 명성이 높은 여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에 그 반공의식이 철두철미했던 여자거든요. 그리고 천안문 사태를 대놓고 비판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또 그 중국의 그 민주화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했던 여자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아주 눈에 가시같이 그 찍혔던 여자고, 그런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비자 발급 이런 문제로 공연조차도 할 수 없게 박해를 많이 받았던 여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룡이 그 3명의 여자를 새겼었다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그 중에 성룡이 제일 좋아했던 여자가 등려군이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새겼던 여자들 애인 중에 제일 자기가 좋았던 여자는 등려군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이 등려군이 갖고 있었던 그 반공산당 의식, 그 반공 의식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성룡이 그랬던 이유는 출세 때문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성룡이 옛날 때 가난했어요. 그 옛날 이소룡 영화 보면은 성룡이 아역으로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옛날 성룡 영화 보시면은 성룡이 아역으로 나와가지고 이소룡한테 존나 얻어 터져서 막 쓰러지는 악역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룡이 옛날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도 한때 살고 그랬었어요, 성룡이. 그리고 주로 이제 스턴트맨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스턴트맨으로 많이 나오고 가난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룡은 자기가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그 반공주의자였던 등려군과 헤어지고 출세를 선택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아니다. 2001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 2008년 올림픽이 결정되고 베이징시에서 그 퍼레이드, 그 북경올림픽 그 확정된 기념 퍼레이드를 할 때에도 성룡이 북경시에 와가지고 그 북경올림픽 그 된 거를 그 기념하는 축사를 할 때에 딱 했던 말이 뭐냐.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안녕하십니까, 뭐 성룡입니다. 뭐 2008년 북경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마 보통적인 말일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그 당시에 성룡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성룡입니다. 중국인으로서 2008년 북경올림픽 게임을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저 새끼가 왜 중국이라는 말을 왜 하지 그랬다고요. 그건 지가 중국인이지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성룡 홍콩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홍콩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를 듣는 홍콩 사람들 입장에 비수를 꼽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배신 때리네, 내가 막 그런 생각했다고요. 그래갖고 옛날 때 내가 그래갖고 그 갔다 오고 나서 홍콩 그 성룡 좋아하는데 저 새끼도 배신자야, 내가 막 그러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중국 가는 그 유튜브 있어요. 그 차이나 언센서드라고. 거기서 보니까 성룡이 뭐 미국에 배신 때리고 뭐 중국에 붙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풍자해서 만든 영상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성룡이 이 젊은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출세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줄을 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공주의자였던 테레사 텅하고 등려군하고 그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념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등려군은요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등려군 노래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노래예요. 근데 그 뭐가 무서웠냐면은 중국이 망할 뻔했어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 등소평이 그 각 그 백묘흑묘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경제 성장을 시키면은 중국 인민들이 배부른 돼지가 되면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안 되고 자유화의 물결에 중국도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거를 막 사람들이 요구했다고요. 거기에 거의 한 80%의 영향은 미국의 팝송이라던가 그 햄버거가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왜? 햄버거 먹을 돈이 있어. 청바지 살 돈이 있어. 그런 거 몰랐다고. 팝송도 못 들었어요. 팝송이 어디 있어. 다 이게 등려군의 노래였다고. 그래서 얘 노래 때문에 중국이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 95년도에 의문사를 한 건데 90년, 91년도에도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중국이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때가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졌고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거든요. 90년, 91년도에도 등려군이 죽을 뻔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했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효과적인 무기는요. 그 물론 무기 개발도 있지만요. 노래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노래. 왜냐면은 이 노래는 자유주의를 대변합니다. 자유주의를. 그래서 옛날 때 그 제가 그 미국 친구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재즈가 들어가면 망한다. 중국에 재즈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국의 재즈,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뭐야 그거 그 흑인들 그 힙합 배틀하는 거 있죠? 뭐 서로 막 얘기하고 까우는 거 있죠? 1대1로 나가고 그거 퍼지면 망한다 중국은. 왜냐? 자유주의거든요 그게. 보통 그 클래식 같은 오케스트라 교향곡 같은 거는 한 40명씩 관현악이 있으면서 지휘자가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공산당 체계 같은 거 아니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퍼져가지고는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재즈 같은 거, 즉 연주자들이 여러 명이 자기들 느낌대로 막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규칙 없이. 그리고 랩도 그런 막 자유롭게 하는 랩들. 그때 느낌에 맞게. 이건 자유주의거든. 이런 게 퍼지게 되면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 통제가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 퍼지면 중국은 망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북한도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그러한 음악이 퍼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이 퍼지게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가 퍼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음악이 중국에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된 음악이 다시 압록강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건 또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한국 음악이 북한을 쓰러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용한 도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들으면 총살시킨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뉴스타운에서 그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저기 휴전선, 군사 분계선에다가 대형 스크린으로 포르노를 확 틀어버리면 망한다고. 그 다음에 소녀시대 같은 거, 그 걸그룹들 음악 24시간 틀어버리면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왜? 뒤집혀요, 걔네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느냐? 이 대만 같은 나라도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실패는 했지만은 거의 기둥뿌리를 흔들어 버릴 정도로 인구 2천만의 대만이 중국 13억을 상대로 진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자 한 명이.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북한에 갔던 북한 공연단들 뭐 했습니까? 예? 예? 가갖고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뽀뽀하려고 난리 개지랄을 떨었잖아. 예? 그리고 또 누구였더라? 그 북한 군복 입고 뭐 춤춘 그룹도 있잖아요. 그 누구지? 내가 우리나라 그 노래를 잘 안 들어요, 내가. 왜냐면 노래 가사가 개떡 같아가지고 안 들어요, 내가. 안 듣는데 그 인민복 입고서 또 춤춘 애들도 있었잖아. 이게 누구야 도대체? 안 나오네? 어쨌든 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어? 거기서 왜 인민복을 입어? 응? 거기서 인민복을 입지 말고 그냥 힙합복을 입어야 차라리 그럴 바에요. 차라리. 어? 그리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 그걸 본 애들이 변한다니까요. 그걸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남북 공연은 공연을 통해서 북한의 엘리트층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인데 왜 문재인은 북한 입맛에 맞게 공연을 해줄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한류의 무기, 노래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크로스 보셨어요 혹시? 마크로스 그 영화 보면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에일리언들을 노래로 조져버리잖아. 아, 요즘 애들은 모를까 그거? 옛날 거 있는데 그거 거기 보면 거기서 노래로 죽인다고 에일리언을 아이 오브 에테이마스카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노래들을요 많이 퍼뜨려야 돼요. 북한에다가. 예? 그리고 이 북한 정서에 맞게끔 하는 노래를 퍼뜨려야 돼요. 북한 정서에 맞게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노래 있잖아요. 걸그룹들. 너무 이질적이야. 북한 애들이 봤을 때. 등려군 노래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노래 가사. 저는 가사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저는 가사가 안 좋은 노래 안 듣습니다. 예. 요즘 팝송, 요즘 한국 노래 안 듣는 이유는 가사가 더러워서 안 들어요. 저 가사 들어오면 아예 안 들어요. 가사가 의미가 없어. 제가 듣는 등려군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단원 인장구 딴유엔 런창지오라는 거. 요거를 제일 좋아해요. 요거.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거는 원래 그 송나라의 소동파 시에다가 이거 개작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노래로. 이 노래 가사가 좋아.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애들을 무너뜨리려면요. 북한 애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가사에다가 리듬을 입혀서 퍼뜨려서 걔네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감성팔이. 인간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감성을 건드려주면 진짜 잘 무너져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좌파에 넘어간 게 이유가 뭐예요? 그 감성팔이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 우파 사람들도 이 공작할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등려군 같은 그런 우파 연예인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 되고 이효리 같은 여자가 우파에서 얼마나 좋아. 어? 북한 벌써 망했지. 어? 옛날 때 애니컬 광고할 때도 같이 가서 찍고 했잖아요. 그 북한의 그 유명한 애들이랑. 그때 가다 한 가닥 뒤집어 버렸으면은 북한은 그때 벌써 끝났다고요. 등려군은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서요. 등려군이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단 한 번도 공연을 못 해봤어요. 중국 공산당이 거부했습니다. 공연을 못 시켜서 왜? 그 여자가 잘못 공연했다가 중국 뒤집힐까봐.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 정도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왜 공연을 하는데 북한이 왜 안 망하지? 안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서 김정은이랑 악수 못해서 환장하고 인증샷 찍고 병신짓 하니까 그런 거야. 응?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좌경화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소신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했다면 이런 일은 안 봤어야 얘기했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연예인이 꼭 공부를 잘해야만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학벌 그거 아니라도 상관은 없거든. 저희가 어저께 강의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학연 효연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아니 노래 잘하는 것도 능력인데 아니 능력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응? 근데 북한 가서 왜 그런 걸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했었어 완전 북한 뒤집었는데 단 한 명만 했더라도 단 한 명만 그 짓을 했더라도 공연 바로 중단됐을 텐데 북한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등려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요걸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등려군이라는 여자는 거의 국민당의 그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스파이였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여자가 95년에 죽는 바람에
좀 끝났는데 이 여자 인생은 계속 별로 좋지가 못해서 굉장히 불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다 했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뭐 잠깐 4,900명? 오메 왜 이렇게 많이 보셔? 감사합니다. 많이 보시네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뭐 나도 오늘 피곤하니까 많이 하지는 않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하고 저도 끝낼게요. 여기 정우성 나오네. 그래 이런 정우성 같은 병신 같은 새끼들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개념 있는 배우 한 명만 나오면 망해요 북한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등려군 한 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못 이겼다니까. 그렇잖아요. 연예인 한 명은 스타예요. 연예인이 인기 있는 연예인은 거의 교주예요 교주. 그렇잖아요. 그거 뭐지 방탄소년단 이런 거 하나 뜨면 난리가 나잖아. 교주라고. 거의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애가 반공 의식이 있어봐. 북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에이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전략이 없어. 프로파간다도 없고 한류를 이용해서 중국을 한국화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전략도 없고. 에이. 가방끈 짧은 새끼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가방끈 짧은 애국심은 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 일으킨 사람들 중에 40%는 농민이었어요. 농민. 양반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가방끈 짧은 거랑 애국심 상관이 없어. 예. 그거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빅토르 초이. 또 빅토르 초이 하면 또 내가 할 얘기가 많죠. 빅토르 초이 아는 사람 있어요? 빅토르 초이가 누구냐면은 그 헤비메탈을 했던 헤비메탈? 락? 하여튼 뭐 그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이 헤비메탈도 또 자유주의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이 소비에트 시절에 헤비메탈을 했던 헤비메탈인지 락인지 좀 내가 헷갈리는데 했던 가수입니다. 고려인이에요. 이 사람도 KGB한테 암살당했어요.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려인 교수님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KGB가 암살했다고. 왜 그랬느냐? 빅토르 초이가 고려인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올림픽 게임이 1988년에 나고야에서 거의 하기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막판에 한국으로 뒤집혔습니다. 막판에. 그거 왜 뒤집혔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로비를 잘해서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사실 숨겨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맞나? 1984년 LA 올림픽 맞나?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이 있었어요. 각자 공산 진영, 자유 진영이 따로따로 올림픽을 한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988년 올림픽을 열리게 됐었다고요. 그때 거의 일본 나고야 올림픽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게 막판에 뒤집혀서 서울 올림픽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엄청난 마사지가 있었고 플러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8년 동안을 반쪽 진영의 올림픽이 열렸고 드디어 12년 차에 다시 동서가 맞는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때 서울에서 열리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버렸어.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빚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때 빚을 다 갚았습니다. 외채 다 갚고 경제 성장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았던 태평성대 기간이에요. 그때가 그 군부 독재 기간이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성대 기간이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올림픽을 해서 미국의 의도는 뭐였냐. 그 당시 1950년대에 소련과 미국이 체제 냉전 경쟁 속에서 6.25 전쟁을 했던 그 나라에서 올림픽을 열어가지고 소련을 연맹기자였어요.
연맥해버리자. 그래서 올림픽을 딱 열었는데 올림픽 딱 열고서 딱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소련 애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분명히 1950년도에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무기를 줘서 남침을 시키고 그냥 뭐 변방에서 싸우는 일종의 그 장기판의 체스판의 쫄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보다 잘 살아버리는 거야. 소련보다. 여기서 소련 사람들이 멘탈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미국이 아닌데 그냥 한국 조그만 코딱지만 나라인데 우리보다 잘 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국에 와 있으면서 소련 애들이 엄청나게 침울해져 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 우리의 발톱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소련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동독, 우크라이나, 폴란드 뭐 등등등등의 나라가 다 쇼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1988년 올림픽 게임이 베를린 장벽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올림픽 게임을 보고 가서 돌아갔던 그 소련의 그 운동 선수들이 그 글을 많이 썼어요. 신문 기사를.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 뭐랬더라? 그 서울의 마천루 이런 거를 막 그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모스크바 사람들이 또 쇼크를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스크바 사람들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야, 이 개새끼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뒤집히면서 그게 1989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Tears Down the Wall라는 그 유명한 그 연설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등려군이 암살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그 시대예요. 그 치열한 시대였다고. 이게 골 때린 거죠, 진짜. 그래서 그때 올림픽 때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이 결국 붕괴해서 세계사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은 그래서 세계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세계사에서 그렇게 써지지가 않지만 이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뭐 5.18 사태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 88년 올림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988년 올림픽이 세계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문재인 여권이 쓰겠어요? 이거를 절대 못 쓰지. 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게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부해도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가를 못 받아. 왜? 이거 우리가 쓰지 않으면 누가 써주겠어? 예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그 키맵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걸 내가 프리젠테이션도 많이 했었어요. 소비에트를 붕괴시키는 최고의 공작은 올림픽 게임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애들도 모르거든. 그래갖고 제 지도교수였던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냐 그래서 당연하죠. 이거 올림픽 게임 아니었으면은 못했다. 이거 CIA 공작보다 올림픽 게임 하나가 더 큰 효과를 얻었다. 더군다나 이건 돈도 벌었다. 이거는 공작은 돈이 나가는 거죠. 이건 돈도 벌고 소비에트도 붕괴시킨, 이건 돈을 벌면서 소비에트를 붕괴시킨 최고의 진짜 이거 공작이었다. 그런 PPT도 했었다고요. 네.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우파 사람들이 그 과거와 같은 그러한 전략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그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배부른 돼지가 돼가지고 중국한테 돈 받아먹고 끌려다니고 북한한테 어디 가갖고 냉면 처먹고 어디 북한 예쁜 여자 한번 따먹고서 애 생겨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뭐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 냉전 시대 때 그러한 샤프한 머리로 돌아가가지고 공작전을 해야 돼요. 그 전투가 안 나오면은 우파는 못 이깁니다. 그때 당시의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빅토르체 얘기. 그래서 내가 마저 끝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빅토르체를 이제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빅토르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빅토르체가 참 아쉬워요. 이것도. 그런 거 보면 내가 봤을 때 전두환이 머리가 꽤 좋았던 것 같아. 이 빅토르체가 우리나라에 초대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준비 다 했어요. 오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빅토르체가 죽은 그 지역을 제가 알아요. 거기 알아. 그 위치를 제가. 거기는 절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야. 왜냐? 그 시골 산골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대도시에서 차들이 막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라 아주 정말 한적한 길이에요. 한적한 길. 그래서 차가 가끔 오는 거야. 그것도 직선으로. 그러니까 저 지평서부터 차가 오는 게 다 보이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차가 오면 얼마든지 피해가. 그리고 옆에도 공간이 많아요. 그 농길 알죠? 농길. 차가 오면 옆으로 막 100m씩 비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넓은 길이라고. 근데 거기서 치여 죽었어. 뭐 그런 교통사고가 다 있어. 희한한 죽음이야.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나를 가르쳐줬던 그 고려인 그 카자흐 국립대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빅토르체를 KGB가 죽여버린 거라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가려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가면은 소비에트는 붕괴되는 거였거든요. 왜냐? 이미 올림픽 때문에 모스크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소비에트가 시끄러웠거든요. 89년도 박살났잖아요. 빅토르체가 잠깐만 언제 죽었지? 잠깐 검색 좀 해볼게. 내가 좀 지금 헷갈리는데. 빅토르체 90년에 죽었네. 그치? 그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빅토르체를 초청하기 위한 그 콘택트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빅토르체를 우리나라에서 초대한다고 하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는 일이었거든. 만약에 빅토르체가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 소련은 붕괴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빅토르체의 공연을 막아야만 됐다고. 그래서 죽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였는데도 결국 소련은 붕괴됐어요.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깝죠. 사실 그때 당시에 빅토르체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었으면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의 문제가 지금보단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빅토르체가 그 한국말은 못해요. 한국말은 못하지만은 그 빅토르체의 노래들 그 걔 가사를 잘 보면은 그 가사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걔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피라는 노래가 있어. 피. 이런 노래도 있고 하는데 그게 보면 이제 자기의 그 혈통, 이 혈연에 대한 것들이 많다고요. 뿌리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빅토르체가 왔었으면은 아마 고려인들이 지금 세대 고려인들은 아마 한국말 할 줄 알았을 거야. 본격적인 교류가 됐었으면은. 왜냐? 군부 정권 시대에는 최소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게. 왜냐면 제가 해외 생활 38년이나 했잖아요. 제가 해외 생활 38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하는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거야. 그 이후 민주정권 이후에 나갔던 세대들은 지금 2, 3년만 나가도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한국말만 까먹고 그래. 예. 웃기는 거죠 진짜. 근데 참 아쉬워.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기회주의자 아닌가?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소비에트가 붕괴됐던 당시에 고려인들은 순진했어요. 개뿔도 몰랐어.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괴물이 됩니다. 왜냐? 공산주의 산하에 살았던 일반 국민들은요 의외로 순진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그 지도층들은요 더럽게 부패했어요. 아주 악마 같고. 근데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국민들은요 의외로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너무나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통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나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뭐냐면 그 일종의 잃어버린 세대라는 얘기를 뭐 걔들이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90년 이전 세대까지는 괜찮은 세대라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가서 러시아 여자들 예쁘잖아요. 이게 딱 만나보잖아요. 근데 1990년 이전 러시아 여자들을 만나면 몸가짐도 굉장히 다소곳하고 정갈하고 이 러시아어도 있을 때 보면 단어가 굉장히 고급, 이 교양 있게 말을 해요. 행동도 굉장히 정숙하고. 그런데 90년 이후 여자들 보면요, 완전 쌍년이야. 걸레 같은 년들이야, 진짜. 진짜 그래요. 이게 소비에트 붕괴 전과 붕괴 이후의 애들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애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지를 못하면서 완전 빈민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먹고 살다고 하다 보니까 매춘이라던가 뭐 또 가족이 뭐 파탄 나서 이혼해버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애들이 다 이런 교육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르다고. 그래서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빅토르체가 왔고, 아직 우리나라가 노태우도 일단 군부 정권이니까, 그래도 군부 정권 때 해서 만약에 그 빅토르체라는 그 사람, 그 명성,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돈 많았어요. 돈보다도 명성이 있었지. 그게 연결만 됐었으면 우리가 고려인 사회에다가 전폭적인 자금 지원, 그 다음에 군정부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장착하고 했었으면은 고려인들이 한국인한테 사기를 친다거나 한국말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안 생겼었을 거야. 근데 그게 못 만들었어요. 그 인프라 시스템을. 못 만든 상태에서 나중에 91년도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이제 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공산권이 붕괴되고 나서 그 공산권 지역으로 한국 사람들 누가 가는지 알아요? 제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등등 이 구공산권 국가가 붕괴된 다음에 91년도 이후에 그 지역으로 진출한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봐. 누가 먼저 갔는지. 응?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댓글 한번 달아봐. 구창모? 그 사람 키르기스탄 갔어요. 네. 누가 제일 먼저 갔을 것 같아? 여기에. 박연혜 씨 정답. 사기꾼들.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사기치고 범법자들이 범죄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 도망갔어요. 왜? 잡을 수 없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한탕 크게 사기쳐서 글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놈들이 거기서 다 러시아가 가난할 때니까 옛날 때 100불이면 아파트 집 한 채를 샀어요. 아파트 그 방 한 채를. 집 한 채가 100불이었어. 그게 나중에 러시아가 2007년대 국제유가에 147불 배럴당 할 때 그게 막 1억씩 뛰었다고. 100불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됐다니까. 10만 원짜리가.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됐었지. 그 사기꾼들이.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이런 애들이 막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 경제가 성장할 때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사기잖아. 그래서 뭐가 되느냐? 중앙아시아에 가서 순진한 고려인들, 그 다음에 러시아인들, 카자흐인들 꽂혀서 사기치고 해가지고 많이 이용해 먹었다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 사기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건 조선족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걔네들이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지. 카자흐스탄 교민사에도 카자흐스탄 교민사를 이룬 주축 세력은 사기꾼들이에요. 안타까워요. 뭘 배울 게 있겠어? 뭘 배울 게 있겠어? 응?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어.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항상 농담은 아니지. 농담하고 진담도 있지만은 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늘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발음 이런 거 이거 모범생 이런 범생 전 싫어하니까. 남자들이 외국 나가면 그 현지 여자랑 섹스해 보는 거 좋아해요. 그게 일종의 로망이고 모험심이기도 합니다. 응? 호기심이기도 해요. 있어 그런 마음. 요즘은 젊은 여자들도 있더구만. 응? 있는데 단 규칙이라는 게 있다니까. 규칙. 모든 일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깡패들이 사람을 삥 뜯고 두들겨 패도 거기엔 규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범법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범법 행위 속에도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룰이라는 건. 내가 국제관계를 얘기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국제사회 속에 국제법을 어길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는 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어기면 양아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해외에 나가서 사기쳐서 돈 버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했던 사람들이 꼭 뭐를 하느냐? 꼭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해외를 나가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나가서 꼭 술집을 차려요. 그래서 여자 장사를 한다고.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냐?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느 나라 국민이고, 원래 남자는 다 이중적인 거예요. 그렇잖아.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예쁜 딸을 다른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내 사위가 되려면 도둑놈이야. 그렇잖아요. 내 딸을 가져가려면 도둑놈이라니까. 원래 그런 게 수컷의 본능이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이 나라 가서 그 나라 여자 건드리는 건 괜찮아. 그건 모험이고 호기심이고 개척정신이야. 하지만 그거를 보는 현지 남자한테는 그건 침략이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 했나? 내가 예전에 그 군산 비행장에서 그 장교로 근무할 때도 이제 군복무 끝났으니까 얘기해도 돼. 어? 미군이랑 술 처먹고 노는 한국 여자 있으면 시비 걸었어요. 괜히. 이유도 없어, 그냥. 그냥 그게 기분 나빠. 그냥 미군이랑 있는 한국 여자가 그냥 쌍년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그냥 그거 자체가 기분 나빴어요. 근데 제가 해외 나가서는 그렇게 꼬시도 안 했다고. 뭐, 그런 거지 뭐, 인간이라는 게. 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한국인이 하면 안 돼요. 한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그런 데를 많이 가봤는데 저는 단 카자흐인들이 운영한 데를 갔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안 생겨. 왠지 알아요? 나는 고객이 될 뿐이야. 왜? 내가 많이 가면 갈수록 걔네들은 돈을 버는 걸 뿐이야. 근데 내가 한국인 운영한 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한국인이 버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인이 돈을 벌면서 자기네 나라 여자를 데리고 노네? 그러면 현지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개새끼 그렇게 된다고.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제 말의 의도를 못 알아듣고 성인 군자들이 계신 분들은 또 내 말의 핵심을 파악 못하고 김 박사 외국에 가서 섹스했어 이 말만 자꾸 들으려 하죠. 이렇게 듣지 마세요. 지금 내 말의 핵심을 들으려는 거야. 내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뭐냐? 남자의 본능이 있어요. 성욕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저는 공창제도를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거를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 응? 한국 사람이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운영하면 돈도 한국 사람이 가져가고 그 현지 여자를 우리가 놀이개로 쓰는 게 되니까. 그러면 현지 남자가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이 운영하는 데서 하면은 비록 현지 여자를 놀이개로 썼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 그런 거예요. 응? 세상은 그런 거야. 응?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요. 그런 메커니즘을. 응? 근데 왜 자꾸 그러냐고. 응? 근데 왜 자꾸 해외 가서 그렇게 자꾸 하냐고. 술집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 자체가 사기꾼들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짓들도 꼭 그런 짓만 해. 양아치 같은 짓만. 응?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존경을 못 받아요. 이래서. 응? 여자 장사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합작해. 그러면은 차라리 합작을 하라고. 어? 좀 그 주변 현지인과 공생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려니까. 근데 이게 한국인들이 그게 안 돼. 근데 이러한 성격은 어쩌면 중국인하고 똑같은지 몰라. 한국인과 중국인 하는 짓이 똑같아. 현지인과 섞일 생각을 죽어도 안 해. 진짜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은 그 너무 중국인하고 닮았어. 내가 봤을 때.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아. 그리고 현지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현지어 배워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미국 가면 또 영어 배우려고 개지랄 떨어요. 물론 LA 가면 또 그런 것도 안 해. 하는데 또 후진국 가면 죽어도 현지어 안 배운다고. 현지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서 일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 망하지. 왜? 현지어를 모르니까 종업원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10년을 살은 사람인데 20년을 살았는데도 카자흐 친구 한 명 없어. 사업이 성공할 리가 있나 그러니. 지희들끼리만 친구야. 지희들끼리만. 한국인끼리.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찰도 몰라. 하다못해 경찰이 삥 뜯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심한 경우. 그런 거 많아. 후진국이니까. 그럼 삥 뜯으러 오는 경우가 있으면 삥 뜯는 걸 막아야 될 경우도 생기고 삥을 덜 뜯게끔 방어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생고가 생긴다고. 그걸 막으려면은 경찰에 아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놈이 없는 거야. 맨날 당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새기려고 노력하고 현지의 문화, 현지의 언어 이걸 이해하려는 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려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자꾸 군림하려고 그래. 개발도상국 가면은 군림하려고 그러고 선진국 가려고 그러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더러운 노예 근성이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려는 근성.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이걸 버려야 돼요. 5,641명. 굉장히 많이 보내. 에. 그래서 여기 중국도 나오지만은 제가 중국을 초창기에 갔었습니다. 초창기라기 하기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2001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막 경제 개발을 하던 초창기에 갔었는데 초창기 중국을 갔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는 아주 고자세였어요. 중국을 완전 야만 국가로 쳐다보고 완전 병신 취급하면서 쳐다봤다고. 그랬다 이제 지금 중국 경제 성장했잖아요.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국을 아주 형님 떠받듯이 웃기는 거지. 지금의 그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국이 한국보다 못 살던 중국에서 한국보다 잘 사는 중국, 아니 잘 살진 못하지만 어쨌든 부자들은 잘 살잖아. 어쨌든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중국의 그 세대는 그 한국의 이중성을 다 봐버렸잖아. 그러니 그 중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취급하겠어? 족같이 취급하지. 응?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한결같이 못 사니까 우리가 아직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지금도 우리가 깔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죠. 지금도 베트남 아주 멸시하고 밑으로 깔아보고 있잖아. 지금 베트남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구가 9천만이에요. 우리보다 많다고 4천만이 더. 이 나라 성장하기 시작하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GDP가 더 높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반미하고 저쪽은 친미하니까 그리고 저기는 반중 친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엄청 성장하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베트남 처녀랑 결혼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얼마 안 가서 베트남 남자들이 한국 처녀랑 결혼하는 국제 결혼 일이 생길 거라고.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을 이렇게 멸시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역전되면 어떻게 할래? 뒷감 나가려고 그래? 응?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친해져야 될 국가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리고 주변 이 국가들을 이렇게 깔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성놀이개를 한다든가. 성놀이개는 해도 돼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해도 되지만 해도 안 되는 규칙이 있다고 했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우리는 유라시아 실크로드가 나발이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게 부족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대국이 될 자질이 부족하다. 맨날씩 한단고기만 존나게 보고 지도만 존나 크게 그릴 생각만 하지 대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도량을 얼마큼 키워내야 될지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데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역사관을 넓히고 지평을 넓히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알타이주의를 주장하되 형제의식을 가지되 선민의식이나 장남의식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식만 가지라라는 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그거 선지국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되면 한번 더 갔다 올 거예요. 베트남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저는 베트남이 정말 좋았어요. 딱 제 정서에 맞는 분위기야. 지금의 베트남이. 원래 저는 깨끗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포장마차 음식이거든. 약간 좀 더러워야 전 좋아해. 원래 제 정서가 그렇거든. 네. 아, 실시간 1등인데 안 떠요? 송 아지매도 이제 한물 갔구만. 이 채널도 조만간 폭파 당하겠다. 1등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베트남을 많이 가보세요. 베트남을.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그 걔네들의 정신을 배워요. 걔네들의 정신. 빨갱이들한테도 배울 건 많아요. 그 빨갱이들한테 배워야 될 건 집단성을 배워야 돼요. 집단성. 그 집단성은 그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중동 제가 중동 갔었다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중동 1세대 20년 동안 근무했댔잖아요. 그 중동을 갔었는데 저도 중동에 10년 뒤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저희가 중동에 갔을 때 저희의 그 당시 갔던 사람들의 근무 방식은 굉장히 공산주의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전체주의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도 그랬지만은 옛날 때 우리는 아침 6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저녁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요. 서울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우리는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러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집단의식이 강했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떤 일도 있었었냐면은 진짜 예전에 그 뭐였더라? 파하드 공항,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하드 공항이 그 이스라엘한테 자꾸 아랍 국가들이 존나게 전쟁에 지고 계속 깨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비밀 기지가 있어요. 그 핵폭탄 터질 때도 그 피폭 당하지 않게 10년 동안 숨을 수 있게 사우디 왕가 사람들을 숨기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비밀 기지가 있는데 그 건설을 했는데 그걸 미국식으로 지었다고. 전기를 지었는데 그게 맨날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해가지고 아랍 애들이 맨날 깨지니까 파하드 국왕이 열받아가지고 공사 다 해놨는데 거의 완성 직전이 됐는데 파하드 국왕이 일방적으로 그 내부 군사시설 거기를 영국식 전기로 전압을 바꾸라고 해버렸다고. 그래갖고 전압 바꾸면은 그냥 앞에 그 구멍 들어가는 것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압이 다르거든. 더 두껍게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못한다 그랬어요. 야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파하드 국왕이 돈 줄게 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 돈 준대는데. 단 시공일만 맞춰. 그런 거예요. 시공일만 맞추면 된다 야. 돈은 준다. 단 완성일만 지키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날짜는 촉박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행주대첩을 했지. 행주대첩을. 무슨 말이냐? 24시간 일을 해서 24시간. 아예 이 주간, 야간 반 나눠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완전히 다 사람이 다 투입됐다고. 전 현장 그 직원들이. 그 사무실 근무 현장 근무 없이 전부 다 투입됐다고. 그리고 간부 사람들은 가족이 동원됐잖아요. 가족들이 파견돼 있었잖아. 그래서 가족 파견된 사람들은 그 부인들이 음식 날랐다고. 행주 대첩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납기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사우디 사람들이 놀랬어. 못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원래 승질나서 돈을 안 주려고 했던 건데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따따블을 줘버렸어요. 우리한테.
우리 돈 대박 벌었지 그때. 예. 그리고 그 사우디 사람한테 신뢰를 많이 얻었어요. 왜냐, 안 되는 사업인데 되게 만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일 잘하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의 우리가 공사를 수주를 엄청 했었어요. 왜냐, 일을 정말 빨리빨리 정확히 잘했거든. 해서 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막 엄청 동원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했어.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야근 수당 내놓으라 그러고 노조 새끼들이 개지랄 떨지. 예? 옛날 때 그거 다 했다고요. 뭐 근데 뭐 옛날 때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야근 수당 줬나? 없었어요 그런 거. 아, 밤참은 나오지. 밤참은 나오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지. 안 돼, 뭐 회사가 돈을 벌면 보너스 나오죠 결국.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옛날 때는 그 뭐랄까 그 문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게 뭐지? 그 베트남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아까 그 베트남을 가봤더니 베트남 애들이 옛날 그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딱 보고 이 새끼들 성장하겠다는 걸 딱 느낀 거예요. 왜냐? 그 정서가 제일 무서운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일본도 제일 무서운 세대가 단카이 주니어예요. 전후 세대거든요. 단카이 주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일본으로 70, 80대 사람이 단카이 주니어예요. 걔네들이 제일 무서운 세대였어. 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위협했었어요. 그랬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5, 60대, 6, 70대 세대가 그 세대에 속해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2, 30대가 그 세대에 지금 속하는 것 같더라고. 무시무시한 세대지, 무시무시한 세대. 그리고 중국으로 치면은 40대가 그 세대에 해당해요.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밑에 세대는 병신들만 생산됩니다. 병신들만. 그 세대의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은 그 나라는 부강해져요. 근데 그 세대의 그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간다고. 그래서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큼 많이 생산하냐가 그 나라가 얼마큼 오랫동안 부강하냐가 그 유지가 되느냐의 척도가 된다고. 예, 그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 보면은. 그래서 베트남 가서 좀 배워와야 돼 이제는. 예. 그래서 베트남 가서 좀 빡시게. 예. 그러니까 그 유학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돈 안 들이고 유학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학할 때 그 부모가 돈을 주면 절대 안 돼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돈 안 들이고 유학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인이 그 벌어서 유학을 해야 그 노하우를 그 찾게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지가 죽으니까. 그리고 뭐야 이거야. 다 국제결혼 하면 됩니다. 해야지. 했는데 어쨌든 뭐 베트남 여자들은 무서움, 사기 조심 당연하죠. 베트남 여자들은 무서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생활력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 그 하십시오. 베트남 여자들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한국 남자들의 생활력과 정신력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네. 좀 과거 같은 그 투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은 그게 없어. 이게 뭐야? 그래서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끝낼게요, 저도. 요즘 잠을 많이 못 잤더니, 그리고 목이 이제 많이 갔어요, 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베트남은 호치민보다 하노이가 이쁨? 가봐야겠는데. 그래, 이게 우리나라의 맘충들 큰 문제예요. 엄마가 애를 망칩니다. 엄마가 애를 망쳐. 잘 되는 나라는 엄마를 보면 알아요. 이 엄마가 중요하다니까.
중국 수모가 어떻게 생각하긴 족같게 생각하죠. 응? 베트남 여자들 친정으로 남편 돈 많이 보냄. 그럼 한국 여자들은 친정으로 남편 돈 안 보내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응? 똑같아요 그거는. 중동에 있었는데 아랍어 하실 수 있으세요? 까먹었어요. 거의 다 까먹었어. 옛날 때는 그래도 배워서 조금씩 했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기억을 못해 이제 거의. 요거 질문 하나 받으면 되겠네. 제이씨님 질문이요. 혹시 셰일가스 및 북극 항로가 가져올 국제관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논문들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2개 논문 왜 찾기 힘드네요. 혹여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 논문은 제가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지만은 셰일가스가 가져올 그 국제관계 변화는 뭐냐? 여태까지 국제 유가를 변동시킬 수 있었던 거는 옛날 때는 오펙의 가격 결정이에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미국이 가끔씩 벌이는 마사지, 중동 정세 불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건 뭐야? 결국 분쟁 발생이에요. 이거 분쟁 발생은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오펙 남의 나라야. 전략적 비축유 비축했던 걸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셰일가스라는 양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양을 넘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미국이 셰일가스 매장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제유가를 아주 손쉽게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뭐 오펙 국가를 설득시켜서 국제유가를 얼마로 하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셰일가스를 야 얼마로 해서 국제유가 얼마로 낮추자 올리자를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통해 갖고 러시아를 통제하고 싶고 중동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이 더 쉽게 통제가 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셰일가스 그 생산이. 그래서 미국이 국제 패권은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얘기하는데 이거 북극 항로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배제대학교입니다. 이게 배제대학교에 아마 한러학회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도 가봤었어요. 가가지고 이거 들었었어. 거기에 가서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에 쭉 냈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북극 항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냐? 유럽으로 가는 길이 짧다예요. 이게 북극,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짧다예요. 짧은 거는 맞아. 짧은 거는 맞는데 여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어떤 어폐가 있느냐? 북극 항로는 뭐 지구 온난화가 뭐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주대치고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하잖아요. 즉 북극 항로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얼기도 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자칫 재수 없으면 타이타닉 것처럼 사고도 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평양처럼 물만 있어서 쫙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빙하도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급유라던가 쉴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하다고. 임시 거처가 필요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난다던가 표류를 한다던가 아까 했던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시 정박할 수 있는 항구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고. 근데 그 항구가 어디 있어? 북극 쪽에. 그 러시아 북쪽에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없어요. 거기 북극권에는. 그러면 거기다가 항구 도시를 만들어줘야 돼. 대규모 국제 규모의 항구 도시를. 그 누가 만들 거야? 러시아가 만들 거야? 아니 우리가 만들 거야? 돈 누가 낼 거야? 어? 그러면 항구를 만들어다 쳐. 그럼 항구를 만들면 거기에 배들이 와서 뭐 급유도 해야 되고 뭐 기름도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조선으로 갖다 넣을 거야? 아니면 거기다 철도를 깔아서 기름을 공수할 거야? 음식도 갖다 놔려고 하니까. 그러면 교통을 하는 고속도로가 됐던 철도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 까는 거 다 돈이잖아. 누가 깔 거예요? 우리가 깔 거야? 러시아가 깔 거야? 다 계산해야지. 그냥 항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비용 누가 부담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 했다 치더라도 거기를 지나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디예요? 유럽 시장이잖아. 우리나라가 유럽이랑 시장을 얼마큼 거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유럽 시장의 비율이 얼마큼이냐고. 응? 별로 없잖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없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유럽 시장을 진출해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은 별로 크지 않다예요. 그거 왜 할까? 응?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존 그리고 그거는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미국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그러면 미국이 방해도 많이 하겠네? 예를 들어서 항구를 짓는 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쳐요. 마치 남북 경협 철도 사업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구를 짓겠다고 돈을 투자하려 그러면 미국 애들이 금융 제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안 해봐요? 미국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내가 봤을 때 장벽이 많은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바꿔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인도 태평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중국은 배제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관계가 나빠져서 일본이라는 2억의 시장이 있고 동남아시아에 10억이라는 시장이 있고 인도에 13억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야? 10억. 그 다음에 13억이면 23억, 25억이네? 25억의 시장이 있다고. 일단 이 아시아 안에만 25억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유럽의 인구가 얼마야 도대체? 그 짓을 왜 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는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소비가 활발한 거예요. 그렇죠? 젊은 인구는 또 어디에 많아? 다 이쪽이잖아. 그럼 거기 왜 가?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장악한 지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무역을 그 항해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미국은 돈을 번다 그랬죠. 왜? 해상보험이라던가 그다음에 각종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각종 그 해상 서비스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고 미국의 관리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 영역 안에서 활동하면은 미국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시장도 크고 한미 동맹을 건드리지도 않아. 동독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럼 왜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쓸데없이 거기를 가려고 하냐는 거야. 더구나 러시아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내륙, 그 거대한 러시아 땅의 그 내륙, 그 북쪽까지, 북구까지 가가지고 그 오지의 땅에다 항구를 지어줘야 될 판이라고. 그 개지랄을 왜 해야 될까? 응? 이 질문을 내가 했었어요. 옛날 때 거기 가가지고. 그 한러 협회에 가가지고 이 질문 내가 했다고. 이 돈 누가 될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대답을 못하지 당연히. 응? 내가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가서 러시아 여자랑 즐기고 오래니까 하고 사업하지 마요 그냥. 응? 전략적으로 가려니까 전략적으로. 러시아 애들이 접대해주면 접대 잘 받으려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요 그냥. 나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할 줄 몰라. 정치를 해주면 접대 받아. 예쁘잖아. 하지 마요 그리고 사업을. 진짜 등신같이 하네 진짜. 절대 주색 잡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응? 미색에 넘어가면 안 되지. 남자는 새끝을 잘 다뤄야 된다니까. 잘 다루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난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인 문자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게릴라 방송을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5,560명 들어와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시간 47분은 했네요. 했고 뭐 언제 또 방송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수요일 날 또 저기 호주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호주에서도 되면은 게릴라 방송을 할게요.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은 녹화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여튼 뭐 되는 대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갔다가 귀국하는 날짜가 11월 26일인가 그래요. 25일인가? 25일일 거예요. 25일.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되면은 제가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와주신 5,500분도 저기 제 쪽 국제전략연구소 새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KJM ISIS 거기다가도 그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제가 활성화는 안 시키지만은 계속 옛날 영상 올리면서 준비 중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좋아 영상 지금 이제 실시간 검색 일이 안 올라가잖아. 이거 송언니도 조만간 폭파될 것 같으니까 그쪽도 또 이제 빨리 또 이제 또 갈아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또 이제 많이 이동을 해주세요.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